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0회 국민동 재개발 포럼 대망의 제10회 그리고 마지막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도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분들을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민동 재개발 포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회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감정평가사, 변호사, 도시개발업체, 환경업체, 건축설계사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중림동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 법무법인 윤강의 김인석 파트너 변호사님 모시고 실제 사례 위주로 이론적인 내용이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 인접구역 부가인이라든가 아현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 인접구역에 실제 지금 진행 중인 또 진행되었던 그런 생생한 사례들로 한번 말씀 듣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좋은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기 주변 구역에서 이제 일을 좀 했었습니다. 부가현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 아현 2구역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충정 아파트에서도 제가 상충의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천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중림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위치적인 이제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 주변을 지금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생한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게 얼마나 저한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저한테 이제 할애받은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주신 만큼 제가 또 더 좋은 컨텐츠와 정보들을 제공하고 더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50분 정도의 시간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와 분쟁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좀 포괄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이고 제가 여러 가지 현장들에서 이제 경험을 이제 쌓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사는 자문 업무가 주로 이제 한 가지의 파트를 이제 차지하겠지만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소송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처하는 그 방향을 갖기 때문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가 경험했던 분쟁 사례들과 그 분쟁에서의 조합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이 분쟁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이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전문가 분들로부터도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제 일단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법의 체계입니다.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모아서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다시 출자한 조합원들이 이제 배분받는 그 사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이루어지는 가장 그 중점적인 사업은 이제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법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건축법에는 보면 이제 건축경찰법이라는 게 있고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개발사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사업법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절차는 우리가 그 토지들과 건축물들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들과 지켜야 될 점들을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개발 사업법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도시정비법만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이제 건축경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건축물을 이제 지을 때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감리를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정하고 있는 게 건축경찰법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모았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건축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건축물을 이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원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법입니다. 아무튼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사업법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경찰법 이 모든 법들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고 준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도시정비법은 이제 개발사업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자의 토지들을 조합으로 출자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나중에 분배받는 이제 그 절차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이제 업무이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여러 절차들과 그리고 권리를 분배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제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정비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정비법의 특징은요, 이제 도시의 정비나 이제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토지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 이 토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심의를 받고 이제 건축물을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 보면 이 넓은 부지를 효율적이고 아주 정말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이제 수단을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여러 사람들 중에 75%, 3분의 3 정도의 이제 동의가 모아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도시정비법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어떠한 그냥 각자의 토지를 모아서 그냥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의 위치를 가지는 겁니다.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사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다가 행정주체로서의 아주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정주체로서 이제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수용권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75%의 조합원만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25%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토지를 우리가 값을 주고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단순한 어떤 그 조합원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행정 주체로서의 마땅한 그 행정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의 그 시행권을 가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도시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과 제한들을 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들을 지켜서 주체로서의 행정권을 이제 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이제 공공사업이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출자를 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의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이제 조성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이게 도시정비법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그래서 정비 사업의 종류가 있죠.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창의총회 사회를 봤던 충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마포로 일대에 거기는 이제 판매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도환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그러니까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예전에는 그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재개발 사업에 다 이제 포함시켜서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재개발 사업의 일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요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원래 기존의 이제 토지 이용 상황이 그 기반 시설 자체가 이제 부족하고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재건축과는 달리 재건축은 이제 노후화되었던 것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기반 시설 확충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사업에 그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두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일단 먼저 수립을 하게 되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뭐 2030, 2040 이걸 목표로 하는 이제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는 일단 정비 사업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제일 그 광범위한 정도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일대가 이제 하나의 정비 구역으로 묶이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등 소유자로서 아마 향후에 이제 조합원이 될 그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토지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모아서 이제 그 조합을 이제 꾸리고 사업 시행권을 취득하고 그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승인해 왔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한정적인 목적의 비법인 산안입니다.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는 활동이 될 텐데요.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등 소유자 절반의 과반수의 이제 동의를 통해서 구성됩니다만,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해주신 것은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로 위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한 일단 한 6분의 1 정도 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가 다 거쳐져서 75%의 동의율이 이제 확보가 되면 우리가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요. 그 창립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그 사단법인, 뭐 정확하게 공법인이지만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단법인의 이제 법률도 준용을 받게 되는데, 그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단체법적인 이제 행위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관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임원들을 선출을 하고 대의원을 선출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창립총회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택하게 되면, 조합 설립 시부터 이제 조합은, 재개발 조합은 이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의 행정 주체의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해주는, 권한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처분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권적 처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하나의 행정권의 행정 주체로서의 시행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그 조합 설립 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큰 가지게 되고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대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조합에서 보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분쟁을 만들어내면서 뭐 사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뭐 어느 거는 위조가 되었고 어느 거는 사실 뭐 어떤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무효이고, 그래서 뭐 75%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그 비대위들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 처분 중에 하나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용자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도록 이제 원래 강제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풀리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이제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컷 설계를 다 그려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시공사를 뽑았더니 시공사가 이거를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뜯어오시기에 이제 또 시간이 한 세월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자금 조달의 원활함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거에 있어 효율성을 이제 꾀하기 위해서 다시 시공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최근에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건축 설계를 하는 건 이제 건축 심의 영역에 한정이 되는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공원 계획, 그리고 뭐 주차 시설 계획, 그리고 도로 계획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이제 확정을 짓는 그 계획을 확정 짓는 내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냐면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출자하는 토지와 종전자산과 그리고 그 토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건축하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것인가 그거를 확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조합원들 입장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이 정도를 냈더니 이만큼 뻥튀기 해서 나한테 이만큼 돌려주는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처분 계획 절차는 내가 요만큼을 냈더니 이 정도의 권리가 나한테 실익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환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분담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 절차고요.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몇 동 몇 호를 배정받았다, 동호 추첨을 한다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합이 그 정비구역 내에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일단 준공인가를 받아서 입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이 정비사업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서 확정했던 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을 받고 그럼 이제 이전 고시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각자 그 취득하기 분배받기로 했던 권리들을 다 이제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합은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치면 정비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계획은 다단계성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계획이 그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비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이제 이러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다단계적으로 이제 행정 계획을 예정을 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종전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축물과 택지를 창출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부 체납할 것은 또 일부를 기부 체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이러한 다단계적인 3단계 행정 계획을 예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정비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 두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 단계. 이렇게 3단계의 행정 계획이라는 다단계성을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집행행위도 3단계의 행정계획은 이제 집행행위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획만 이렇게 짰다라고 3단계 계획만 짰다고 해서 이제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거적 처분인 조합 설립인가를 통해서 그 사업 시행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이제 집행행위를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계획이 확정됐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수용을 통해서 나머지 잔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게. 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집행 행위를 위한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손실 보상을 하고 조합에서 이제 사용 수익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고 또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분배를 하고 이러한 집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집행 행위가 인정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절차,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 사업에서의 분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주체들이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가장 이제 센터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근데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업 시행권은 이제 행정청에서 부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의 이제 또 그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 정비구역 지정 이 절차는 이제 또 서울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할 행정청과의 조합과의 이제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관련된 거 그리고 각종 인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3단계 그 행정 계획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인허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또 정책이나 규제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이제 구청에서 또 이런 거 해라 행정 지령을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세금 관련된 분쟁이 또 행정청, 국세청이라는 데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허가 무효 취소 관련된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구청이 이제 피고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아니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조합이 굉장히 큰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소송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소송 참가를 통해서 이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무효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련된 이제 분쟁은 주로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이제 그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협력업체 중에 하나가 사실 시공사긴 하지만 시공사가 가지는 정비사업에서의 위치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시공사와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별도로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공사를 뽑게 되면 보통 모든 이제 공사도급 계약을 통해서는 시공사가 조합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초기 자금들을 이제 대여해주는 조건들을 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분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 그리고 착공 이후에 이제 해봤더니 실제로 뭐 안에서 안반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추가 물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추가 공사비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뭐 문제가 됐던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다 이제 추가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었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공사비가 이제 이라크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워낙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 인상된 공사비의 이제 부담을 조합과 시공사가 어떻게 이제 분담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합원 분담금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게 그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그러면은 그 조합원이랑 조합이랑 시공사가 3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은 분담금을 시공사한테 직접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담금 관련된 이제 분쟁이 시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뭐 중위도가 같이 이렇게 위치가 좋은 단지들에서는 뭐 시공사들이 분담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실 때 그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금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시공자 이외에 이제 협력업체, 시공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제 뭐 계약의 유효냐 무효냐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추가 업무가 발생을 했으니 조금 더 이제 줘야 된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뭐 설계 업체를 이제 또 일을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업무는 미진하게 진행되었으니까 용역비가 감액되어야 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비식 사유로 인해서 용역 그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분쟁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각종 총회 결의 관련해가지고 결의가 무효다.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뭐 이거는 행정처를 상대로 이제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뭐 동의율이 미달되었으니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어야 된다. 아니면 무효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임원 지위 관련해가지고 뭐 해임 총회 뭐 이런 것들, 그 해임 총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 시행 계획 관련해가지고도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관리처분 계획 관련해서도 이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시공자 등 이제 뭐 선정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이런 것들 수용 관련된 거는 조합이 이제 조합에서 탈퇴하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이 수용권을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조합에서 해야 되는 권리인 건데, 이게 근데 뭐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많이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위치는 조합원과 이제 조합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사실 이게 한번 발발이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 분쟁이 발생해버리면 이게 감정 싸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사실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건축 심의를 하고 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 조합원과 조합과의 싸움에서 이게 이제 고착화돼 버리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을 줄여서 우리가 단합한 힘으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뜻을 모으시는 데에 주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민사소송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용역비 지급해달라는 소송, 그리고 이제 뭐 그 총회 대책임지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은 이제 민사소송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조합 임원 관련해가지고 그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 정보공개 문제입니다. 도시민법 124조에 보시면은 어떤 서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걸 15일 이내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연락 목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 복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15일의 기간을 맞추기가 워낙 많은 자료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끔씩 하나씩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대위가 있게 되면 꼭 이거를 이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미진하게 15일 이내에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근데 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형사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가장 많은 문제는 그냥 정보공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사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조합이랑 그 행정, 그러니까 인허가청 관련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행정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일단 무효 확인소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시나 동의율 75%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이제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몇 장의 동의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75%에 미달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은 이제 법정 동의율의 0.06% 정도 이제 그 아주 근소하게 미달된 것만 아니고는 그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이러한 판결을 했었고, 이게 요 지금 내용이 지금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서 지금 대법원에 확립된 지금 판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근소한 차이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다라는 그 판결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무효 확인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요.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그 취소 소송은 이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이제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또 별개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건데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구소한 동의를 위하는 이제 그 무효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9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동의를 근소한 문제로 무효 확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처분이 있고 이제 90일 이내에는 취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때로는 이제 이 논리로 방어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는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흔히 발생하는 사업 시행 계획 무효 확인, 뭐 그리고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뭐 이런 사례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정비 계획과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의 이제 그 계획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 앞선 계획과 이제 후행 계획이 내용이 일부 좀 달라졌을 경우에 이게 뭐 무효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제 다퉈지는 부분인데 일단 뭐 요거는 이제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의 구속력이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기각이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의 주요 분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나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 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라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소송, 이거는 이제 그 조합 탈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에 최종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될 때, 그때 발생하는 이제 어떤 유형의 분쟁인 거고요. 그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합이 그 토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우리가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게 되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조합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조합에 당연히 취득을 해야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착공을 하고 이제 새로운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한 것이 명도 소송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당연히 그 조합에서 가서 그냥 무작정 뺏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게 가끔씩 이주를 굉장히 늦게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합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지체를 하면서 조합을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소송이 명도 소송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사업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제 얘기하는 분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결국 수용 재결을 통해 가지고 이걸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업 구역 내에서 정비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계시는 영업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영업권자를 상대로도 그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 세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보상을 해주고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거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주로 보면 이제 보상액에 대해서 같은 경우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 보상액을 올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도시정비법 81조 제1항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면 조합에서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을 한다. 이 말은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입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금청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용 수익권을 조합으로 이전을 하고 이분들 이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합원의 인도 의무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영업권자라든지 아니면 주거 세입자라든지 형청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용 재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앞서 설명드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사비 그리고 이제 주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적인 이제 보상이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보상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서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은 이제 그 토지보상법을 준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맞춰야 이분들을 이제 완전히 내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거부 유형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사업이 무효다, 결국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다, 아니면 뭐 조합설계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선행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나는 이제 인도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손실보상금 과소주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그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이제 다시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퉈서 받아가면 되는 문제인 거고, 손실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못 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이전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합이 손실보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도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제 인도를 구했을 때는 당연히 저쪽에서 이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대등한 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속한 이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이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사업 기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새 주거에 빨리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보통 그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대출을 받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주비를 또 이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수익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그 작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자를 하루하루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자 지출을 이제 중단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빨리 수익이 발생해서 이게 우리 대출금을 변제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출이 줄어들어야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자 지출이기 때문에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주 단계에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이주 기간을 줄일 수 있어야, 그래야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시정비법 81조에 근거해서 그 금융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본안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토지를 인도받으려고 실컷 진행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 사람이 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받은 판결을 가지고 그 점유를 승계받은 자한테 이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점유 관계를 동결시키는 작업이 그래서 선행되어야 되고, 그 절차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점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행 절차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입니다. 그리고 소송 대상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요, 이제 일단 소유자 중에는 분양 신청을 하신 분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신 조합원 중에서도 종전자산 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인도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철회해가지고 현금 청산자가 되시면 아무래도 조합에 이제 돈을 받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조합에 적대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아무리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에 이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거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아무래도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이 그 흔히 얘기하는 전철련이라고 하는 단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종료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인도를 거부하는 현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주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호의적으로 조합이 협조할 것이다라는 거를 신뢰를 일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불만을 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에다가 그 해를 끼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거를 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대상자별로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아까 앞에 표 중에 어떠한 분류에 들어간 사람인데, 근데 특히나 이 사람은 특히 악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소장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또 안 받으면서 피해가면서 조합을 이제 애를 태우고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그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룹핑을 해가지고 일단 그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점유 현황을 이제 실사를 해가지고 등기와 이제 그 점유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 그리고 실제 점유하는 위치와 면적이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인도를 구하는 그 판결을 받아야 이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 현황의 실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룹핑을 하고 소를 제기를 하고 송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송달이 되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1개월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피고에게 주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 소장 접수일로부터 한 3, 4개월이 되게 되면 1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변론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한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보상 절차들 이런 것들 다 마친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변론 기일을 끝내고 판결을 받게 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을 때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주 기간이 이제 시작됐을 때 이미 이제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게요. 왜냐면은 이주 기간을 이미 한 6개월을 부여했더니 그때 가서 안 나갔더라고 해서 이제 다시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8개월이 지금 소요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합이 협조적이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와중에서 이분들과 이제 잘 원활히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소를 취하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있게 되면 이게 1심 판결만 있더라도 우리가 강제 집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1심 판결만 가지고 가집행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받으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명부 집행을 이제 돌입을 하게 되고요. 보통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그 사용 수익권의 실익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제 명백하게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수의 점유자만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악성 세대에 몇 세대만 지금 남아있고 99% 이주가 다 완료가 되었다. 근데 이 악성 세대 세 사람이 이렇게 소송 절차를 질질 끌거나 지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점유 현황 같은 걸 파악하는 거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빨리 속히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이제 명부단의 가처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처분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수의 미이주자로 인해서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이제 손해가 막심할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본안 소송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정말 소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명부단의 가처분이라고 하는 수단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명도단의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 기간은 2주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2주 내에 빨리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집행관 사무실과 접촉을 해서 그 집행 일정을 잡아서 이제 집행을 개시를 해야
이 명도단행 가처분에 따른 이제 최후의 수단을 우리가 활용 점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 이제 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 뭐 주제와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만 뭐 꼭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거라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아까 명도소송 관련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명도소송 강제집행 장희동의 그 그렇죠. 사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집행까지 했는데 끝내 버텼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협상을 해서 엄청난 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랑교회 말고도 또 많이 있죠. 아닙니다. 사랑교회가 사실 거의 전무후무한 정도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버티신 거고요. 저희도 지금 교회가 종교시설이 2군데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지금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장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일단 그럼 조합 설립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조교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취소라고 하는 거는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가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사실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율이 미달이 됐다는 건지 사실 이게 동의율 미달 말고는 뭐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죠. 왜냐하면은 조합 설립 동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동의서가 적법한 거를 모아가지고 75%가 됐냐 아니냐를 요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75% 조금이라도 미달하게 되면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가가 있고 이제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90일만 넘어가게 되면 설령 몇 장의 동의서에 이제 뭐 신분제 사본이 누락됐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지장이 뭐 조금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몇 장의 동의서가 아니면 어떤 뭐 동의서가 연번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라든가 그런 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몇 장의 동의서가 무효가 돼서 혹시라도 이제 조금 동의를 미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대한 그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으로는 이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90일만 지나고 나면 이러한 사소한 하자들로 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 관련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면 이제 막루가 세워져 있고 그분들이 아직도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특수성도 있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종교 단체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오래 이제 일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종교 부지를 따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 건축물과 이제 그 토지를 조합으로 이제 순순히 이제 넘겨준 조건으로 우리가 이 종교 용지를 이제 그분들한테 대토를 해주기로 미리 이제 협상을 하고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것들도 이제 일부 이제 주는 걸로 보통은 미리 다 이제 원활히 협의가 되어가지고요. 사실 통상의 교회가 이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뭐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내놓는 것보다는 더 달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도한 걸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대토를 거부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렇게 사랑제일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권원이 그렇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버틴 건지. 막무가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돛보다 주먹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조합에서 다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장희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미 대출 이자를 이제 원래 대우건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우건설과 조합이 이제 합동해가지고 추가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법적인 방법으로 역습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한 소수의 소비자들이 만약에 2차 풍경을 해도 지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재개발이 지원됐을 때 그 손해에 발생한 거를 그 전유자들한테 지금 저 사랑교회처럼 이렇게 배상을 부를 수가 있나요? 예, 배상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이게 보통의 개념이긴 한데 통상 손해가 있고 특별 손해가 있습니다. 특별 손해를 청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 손해는 사실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이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이주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규모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하루가 2주가 지되면은 어느 정도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그 자료를 배포를 하고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특별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함부로 그렇게 뭐 알박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사전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텼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명도 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막무가내로 버티는 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변호사님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조합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으려면 그 소송의 그 대상자가 당사자가 피해액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전 자료 제공, 그렇죠.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뭐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뭐 시간도 이제 다 됐고 해서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